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다.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에서도 증명된 바이며 기업 경영에서도 내부의 부실과 거짓, 기술의 유출 등은 멀쩡하던 기업도 여지없이 망가뜨린다. 인간관계에서 내부의 적이라면 단연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나를 잘 알기에 매우 아프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배신이 두려워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의 인간관계를 차단할 수도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배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 속성을 이해하며 능히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원래 모르는 것이 두려운 법이고 익숙하지 않던 것이 나를 다치게 할 뿐이다. 이런 문제에서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라면 단연 삼국지의 조조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비록 간사한 영웅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진격의 행보는 가히 영웅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특히 조조에 관한 이야기 곳곳에서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초반부의 여백사 가족 연쇄 살해 사건으로 시작해서 배신자도 등용하는 능력주의 인재 채용, 그리고 말미에서는 배신의 기미를 보인 20년 최측근 순욱의 죽음까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영웅들의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조조는 그 첫 장을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다. 오늘은 조조의 이야기를 통해 배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배신의 뿌리는 믿음에 있다. 삼국지에서 가장 질 나쁜 악당이자 악인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단연 동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도 처음에는 낮은 관직으로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도 했지만 점차 지위가 높아지면서 군대를 마치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하며 끝내 정권을 장악하고 폭정을 펼쳤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조조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한 조조는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진궁이라는 자는 조조의 암살 스토리에 경탄한 나머지 고을을 관장하는 현령이라는 관직도 버리고 함께 따라 나섰다. 잠시 의탁할 곳을 찾던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여백사의 집으로 갔다. 여백사는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묵도록 허락하고 술을 한 잔 기울였는데 어느덧 수주전자가 바닥을 드러냈다.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편안하게 쉬고 있던 조조를 일순긴장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밖에서 여백사의 가족이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떻게 죽일까? 와 같은 말들이 오갔다. 이에 화들짝 놀란 조조는 몰래 밖으로 나가 8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았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부엌을 살펴보았을 때 조조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위한 안주를 만들기 위해 곧 잡으려고 했던 돼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낀 조조는 진군과 함께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기 시작했다. 문제는 술을 사러 갔다 돌아오는 여백사를 길에서 마주친 것이다. 여백사는 조조에게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가 라고 물으며 의아했지만 조조의 표정은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이대로 헤어져서 여백사가 집으로 가면 참혹하게 죽은 가족들을 발견할 것이고 당연히 자신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조는 몇 마디를 얼버무리다가 돌연 칼을 들어 여백사마저 죽여버리고 말았다. 조조의 연쇄 살인을 목격한 진궁은 많이 놀라면서 나무랐지만 조조는 격분에 휩싸여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도록 놔두지는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조조는 진궁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길을 나섰다. 자신도 당황스러웠던 지난밤의 참극을 떠올리면서 조조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했을까? 배신한 사람도 등용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조조를 크게 각성하게 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배신을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배신하고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이해했을 것이다. 자신도 그렇게 했는데 누군들 못하겠는가?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결과 조조는 오히려 배신에 더 관용적이며 매우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 훗날의 사람들은 흔히 조조를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누구보다 배신을 잘 알기에 오히려 인간이 하는 배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너는 배신을 했으니 나쁜 놈이야라는 단죄의 태도가 아니라 그래 너도 인간이니 배신을 했겠지라는 연민의 차원이다. 조조가 관도라는 지역에서 적장 원소와 한판 승부를 겨룰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부에 원소와 내통했던 여러 명의 배신자가 있었고 전쟁 직전에 색출해 체포했다. 다만 상황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일단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병사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고 이후 축하 잔치를 열었다. 그때 조조는 거대한 화로를 가져오라고 했고 얼마 전 체포된 배신자들을 모조리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대형 화로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있었고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조는 얼마 전 그들이 적군과 내통했던 편지를 또박또박 읽었다. 이에 옆에 있던 참모는 화를 이기지 못하며 배신자들을 모두 화로 안으로 던져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조는 읽던 편지를 화로에 던진 후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원소의 세력이 워낙 막강한 탓에 나 역시 스스로를 보존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군사들이야 어떻겠는가. 너희들은 원소에게 가서 보고하라. 나 조조는 그렇게 좁은 도량이 아니라고 말이다. 놀랍게도 조조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배신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어쩌면 과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백사를 배신했던 자신에 대한 연민이 발동되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조조는 누군가의 배신을 더 이상 반드시 단죄해야 할 악행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조조의 이러한 생각은 영웅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과거의 이력에 상관없이 천하의 인재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진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조의 인재 등용 원칙은 유지시거 재주만 있다면 과거에 상관없이 누구든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주군을 배신한 사람마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용했다. 매우 실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훌륭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배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의 배신을 막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감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이미 배신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배신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 배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능수능란하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예절이 일상에서 하는 역할과 같다. 예절은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허례허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자의 논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공손할 뿐 예를 모르면 수고롭고 삼갈 뿐 예를 모르면 두렵게 된다. 공손하기는 하지만 그에 걸맞은 예절을 모르면 너무 과도하게 공손해져서 오히려 수고로움을 자초하는 꼴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너무 심하게 낮추면 상대방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절의 기능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배신의 위상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믿음만 알 뿐 배신을 모르면 늘 남에게 속게 되고 정직만 알 뿐 배신을 모르면 늘 남에게 당하게 된다. 조조가 비록 배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부의 분열에 가까운 배신을 무조건 용납하지는 않았다. 그의 최측근이자 20년을 함께 온 순욱의 최후가 이를 말해준다. 순욱은 나름 탁월한 전략가였던 조조의 숨은 꾀주머니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었으며 조조는 그런 순욱을 참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했다. 천하의 권력이 거의 조조에게 기울고 있을 때 또 다른 참모가 조조에게 스스로 왕이 되시어 황제가 내려주는 9가지의 특권을 누리시라고 조언했다. 이 특권은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것들이었다. 황금수레를 타고 골룡포를 입을 수 있으며 황제를 만날 때에도 신발을 벗지 않을 수 있다. 또 부모의 제사를 마치 신처럼 모실 수 있으며 누군가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순욱은 조조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때 조조는 순욱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신에게는 배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조는 어느 날 순욱에게 도시락 하나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자결하라는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 말았다. 조조는 순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거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이 되어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조조의 한평생은 배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그것을 제어함으로써 결국 최고의 권력을 얻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배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활용하고 더 나아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때 제거하면서 영웅이 되었다. 배신은 결코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 결코 주도권을 줄 수 없다. 조조의 배신을 잘 알고 제어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주도권 확보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훌륭하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